상대로 해야 된다든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렇죠. 자, 종전의 2000년 인코텀스는 FOB 계약상 당사자 간의 멸실염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이었고, 본선의 난간은 선박의 외측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론적인로는 기준기로 화물을 들어올려 선적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 난간을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험 부담의 소재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기준기로 화물을 들어올려 선적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이때 이제 모호합니다.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될지. 이때도 일반적으로 물품의 난간 통과 등 우연적 사실에 기하여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근거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는 선박에서 안전하게 인도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그 도중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2010년 인코텀즈에서는 이 뭐 쉽즈레일, 이 원어로는 이게 쉽즈레일이었어요. 본선, 외측 난간. 이게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개념을 쓰는 것보다는 매도인이 그 인도음을 다한테. 그러니까 도중에 사고가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물품 인도 의무는 선박에서 안전하게 인도될 때 완료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2010년 개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멸실염의 분기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멸실염의 이전 시점을 정하는 것일 뿐 운송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해상 운송 계약에서 선적 작업은 전체 운송 작업의 일부로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운송인이 선적 작업 중에 주의 의무 위반으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위반 행위가 적재 전후에 있었는지 상관없이 운송인은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뭐 이거는 불법행위법상 뭐 책임을 추구할 수 있나요? 뭐 불법행위라는 건 이제 계약법과 달리 계약 당사자 아닌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고의 과실, 어떤 통상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달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하잖아요. 계약 관계 없어도 되는데요. 이때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또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법상, 불법행위법상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매수인이 선박의 지정을 통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정된 선박에 적게 도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에서 정한 인도기일의 멸실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인, FOB 조건하에서 매수인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선박을 지정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지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매도인이 물품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한 경우에 멸실 위험 이전은 물품 인도 시, 그러니까 본선의 적재 시 물품 멸실 위험 이전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에 적재할 수가 없어요. 선박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기일, 언제까지 인도해라. 그 인도기일에 멸실 위험은 지금 본선에 적재가 적재되어서 뭐 선적이 완료된 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 물품이 어디에 있든 지금 공장에 아직까지 있든 뭐 지금 항구 수출항 항구 창고에 매도인 창고에 있든 그 멸실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비용의 분배. 비용의 분배는 이제 이 앱 인코텀자에서 대충 그 뭡니까? 그 멸실 위험의 분기점하고 뭐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CRP 조건은 그 보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과 멸실 위험 분기점이 달라지는 예가 되는데요.
FOB 조건하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 시점에 비용 부담 분기하고요.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 인도 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국제거래인 경우에는 수출에 필요한 통관 절차 비용, 수출에 부과될 수 있는 재반 조세 및 공적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런 비용들은 다 매도인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선박 지정의 통지 의무 등 그의 통지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정된 선박이 적기에 도착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인도 기일부터 발생하는 창고료나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멸시임에도 위험의 분배에서도 나왔지만은 매수인이 선박 지정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거나 해태한 경우에는 역시 그 추가 비용 관련해서 매수인이 이걸 부담하게 됩니다. 자, 매수인에 대한 통지가 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의 유형과 비용으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사실 또는 선박이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매수인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용이 인도가 되었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인도기일에 인도되지 못했다. 이런 사실들을 매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통지, sufficient notice,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한 통지는 매수인에게 멸실위험과 비용 부담의 이전을 인식시키고, 또한 매수인이 인도 수령을 위한 준비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통지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때부터는 당신에게 멸실 위험이 있달지 어느 비용이 을 부담해야 한달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그러한 사실을 적시해서 관련 사실을 적시해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A8 FOB 조건 A8에는 인도 서류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 물품의 인도가 있었다는 통상적 증명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증거 제공에는 이제 자신의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됩니다.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가 선적 서류 또는 운송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의 비용과 위험으로 운송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도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적 서류, 운송 서류인데요. 이 선적 서류, 운송 서류 아닌 경우가 있겠죠. 아주 고유의 어떤 FOB 조건이고, 그 운송 계약 관련해서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서류가 관련 운송 관련 서류가 매수인 지배 영역에 있으면은 달리 인도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인도 사실의 증명은 매도인의 법적 의무니까요.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은 이제 통상적 증명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다만 그 통상적 증명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이제 그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문 의미가 그렇죠. 매수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비용과 위험으로 운송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협력 의무가 있어요.
이게 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이 아닌 본선 수취증을 받은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선적 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본선 수취증 을 받았을 뿐이니까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선적 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FOB 계약은 CIF 계약과 달리 물품의 현실 인도 계약이기 때문에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의 적용을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죠? 이건 매도인의 의무로 하기가 좀 뭐하죠?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기본적으로 FOB 조건하에서는 매수인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선화증권 등 선적서류 취득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렇죠. 이 선화증권은 물품의 소유권을 화치하는 그러한 유가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운송 중인 물품을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러니까 선화증권 예컨대 선화증권을 발급받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선 수취증은 일단 선적하면 누구한테나 주는 증거 서류고 매도인 의무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통상적 증명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화증권은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일 수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발급받는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매도인은 그 선화증권 을 발급해 주시오. 이렇게 한 달째 가지고 추후에 매수인으로부터 전보를 받는달지 상호 합의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협력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법에서는 그러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매수인 요청이 있었는데 무조건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검사, 포장 및 표시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FOB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를 위해 필요한 검사의 비용 및 수출국이 요구하는 선적정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한다. 이 선적정 검사 제도는 여러분 이제 국제통상법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관세 포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공인된 기관에서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공인된 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품의 수량, 품질, 가격 이런 것들을 공인하는 그런 절차죠. 그래서 이제 수출입거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사용해요. 잘 사는 나라들은 그 수출입거래 절차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선적정 검사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 때도 이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이제 서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선적정 검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FOB 조건에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선적정 검사 관련한 비용 이 부분은 이제 매도인이 부담하게 돼 있고요. 매도인은 물품을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선적하는 것이 해당 거래계의 관습이 아닌 한 자기 비용으로 물품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장거리 해운송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게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물품이 파손될 우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비용으로 물품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에게 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포장의 요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당해 운송의 적절한 방식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다. 포장에는 적절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때 포장은 내항성 포장이어야 한다. 자, C워디라는 것은 뭡니까? C워디네스 하면은 이제 상법상 가망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내항성, 견딘다는 게 내자 아니에요, 이게?
이 항자는 항해할 때 항자입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장거리 이 운송이고 뭐 큰 바다를 건넌다 그러면 더 그 포장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항해 스케줄이랄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내항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가망 능력도 그렇고요. 뭐 태평양을 건너는데 뭐 보트 비슷한, 요트 비슷한 것으로 건너려고 하면 안 되겠죠. 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요트 타고 뭐 태평양을 건너나요? 요즘 요트가 뭐 세상에 지금 많이 많더만요. 그 내향성 포장해야 합니다. 해상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어야 하고 수출국의 수출 검사 관련법에 의한 적격의 포장이어야 한다. 해상보험에 부과되는 화물에 요구되는 정도의 포장이어야 한다. 특히 해상보험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포장을 요구하는 것은 선적 시에 물품의 포장이 내향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물품이 해상보험에 부과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까닭에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험 제도 뭐 여러분 상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우리 인류가 발명한 여러 사회제도 중에서 뭐 상당히 굉장히 참 잘된 현명한 제도라. 뭐 그래서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이 이제 개인법적으로는 보증이 있고요. 뭐 은행 보증이랄지 그리고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험 제도를 통해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많이 쓰는데요. 이 보험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험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철저하죠. 그러니까 포장 관련해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뭐 면책 사유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또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했다고 하더라도 불충분한 포장은 운송인의 면책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포장이 충분한지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구체적인 포장 조건을 고려해서 해당 거래액의 관습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게 제일 기준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해당 거래액의 관습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걸 뭐 또 합의된 구체적인 포장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좀 모호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 거래액의 관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정보 취득 협력 및 관련 비용이 FOBA 10에 있습니다. 국제거래인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의 비용과 위험으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포함해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및 최종 목적지로의 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국제 매매 거래 관련해서 이게 국가 안보적 문제가 결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에 의해서 물론 이건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되겠죠. 어떠한 것이 문제될 수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품에 관해서 매도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인은 제 B10조에서 정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취득에 협력하는데 매수인이 처리한 모든 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에게 어떤 그 비용 상환, 그러니까 매수인에 대한 비용 상환 의무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정보 취득의 협력 및 관련 비용에 관해서 매수인에게 이걸 상환해야 됩니다. 매수인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비용으로 뭐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상환할 무가 없는데 매수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비용이 뭐 증가되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걸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FOB 정형거래 조건하에서 매수인은 어떤 의무를 갖느냐? 자,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우리가 이제 인코텀즈 상의 그런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의무죠. 대금 지급 의무. 또한 매수인은 자기 비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아야 하고 CISG법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또 민법 매매계약법에도 뭐 나오죠. 그 법리가 다 같습니다. 매도인은 인도가 있을 때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멸실위험을 부담한다. 그렇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매매계약법상 법리는 같지만은 이제 이게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뭐 여러 부수적 의무가 있달지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FOB 계약에서 매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와 함께 선박의 지정 및 통지 의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FOB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선적 시점에서 매도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랄지 이런 영역은 다 매수인의 책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도 지정하고 어느 선박에 이걸 실어라 뭐 이렇게 통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매수인의 일반 의무.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 의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관습이 존재하는 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로 대체 가능하다. 자, 요즘은 EDI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록 또는 절차로 대체 가능하겠습니다. FOB 계약에서 매도인은 물품 제공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행 관계, 동시행의 항변권 여러분 계약법 시간에 공부하십니다.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물품 제공, 구체적으로 물품의 인도를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이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시 본선 수취증이나 선적 선화증권인 바 아까 나왔죠. 그 선적을 완료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증명을 제공해야 돼요. 뭐 꼭 서류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통상의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 내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목적인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증거로서 선화증권이나 본선 수취증을 제시한 때 이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제 그 물품 인도하고 대금 지급이 동시행으로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그 두 의무가 이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엔나 협약은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FOB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물품 검사권이나 물품 인수 거절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물품 인도 시점에 즉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예, 그렇죠. FOB 계약인 경우에는 그 물품 인도 시점에서 즉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반대 약정이 없으면은 비엔나 협약에 우선해서 이게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비엔나 협약은 그러니까 비엔나 협약의 특별법적 성격의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허가 등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이제 비엔나 협약은 모든 정형거래 조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매매 계약의 일반 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요. 정형거래 조건은 FOB 조건, CIF 조건,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해서
어, 그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것이죠. 허가 등 경우에 FOB B2인데요. 이 B는 이제 매수인 쪽 의무를 말합니다. A는 매도인 쪽이고요. 국제 거래인 경우에 매수인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 허가 또는 그 밖의 공적 허가를 취득하고 물품의 수입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통관을 이행해야 한다. 아까 수출 허가, 수출 쪽 부분은 매도인 영역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 부담이 되고요. 수입 관련해서는 매수인 비용과 위험 부담이 된다. 여러분이 일단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이 규정은 매도인에게 수출 허가와 수출 통관의 의무가 부과된 것에 상응하여 매수인에게 수입 허가 및 수입 통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자, 매수인은 자기 비용으로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물품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운송계약 체결 관련해서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추가적 서비스의 하나로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부가 의무부 FOB 조건이죠. 고유의 FOB 조건, 부가 의무부 FOB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부가 의무부 FOB 조건은 뭐 매수인의 요청이 있다거나 그 당해 거래에 관련해서 상관행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운송계약 관련해서 결국 운임 후불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고요. 결국 운송계약이 어떤 사유로 도저히 이 당사자가 뭐 한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강력적 사유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이것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보험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뭐 합의하면은 뭐 이제 그 합의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무슨 합의가 있다 할지 하지 않으면은 보험계약 체결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매도인이 그 본선에 그 물품을 적재했을 때, 선적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매수인의 이해관계입니다.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좀 위험에 대비하고 싶다면 체결하면 되고요. 그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아마 뭐 합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알아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1996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 그 뭐 이렇게 여러 그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판례를 한번 보는 것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본선 인도 조건, FOB 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말이 많이 나오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게 계약법 영역이니까요. 매수인이 용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제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이제 이 선박 지정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 인도 조건으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 후불 freight collect라고 하면은 배달하고 그 배달지에서 운임을 받는 것이죠. 운임 후불로 된 선화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화인 또는 선화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운임 후불 부가조건부 FOB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한 모양이에요.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 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대리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매도인은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니고요. 그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 효과는 대리의 경우에 누구에게 발생해요? 우리 민법상 대리 법률에 따를 때 본인에게 발생한 본인. 그렇기 때문에 운임 지급 의무는 여전히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인은 그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매도인이 보통 운송인하고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운임 청구는 할 수 없고요. 무권 대리랄지 무슨 다른 대리 법률에 따라서 뭐 표현 대리 뭐 등등 이 법률에 따라서 어떤 뭐 법적 구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죠. 다음으로 FOB B4에 보면 물품의 수령 관련한 조항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 그렇죠? 물품 인도 수령 의무. 이것은 이제 매매 계약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매수인의 중요한 의무예요. 매수인의 물품 수령 의무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기 위한 협조 의무로서 규정됐다. 자, 그리고 멸실령 이전 관련해서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죠. 매수인의 선박의 이름, 양육항 및 인도 시기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때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적기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선적할 수 없었거나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일찍 화물 선적을 마감한 때에는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 인도기간의 종료일, 합의된 기간 내에 제7조에 따라 매도인이 통지한 날 또는 인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지 않는데요. 다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매수인에게 이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죠. 지정한 선박이 적기에 도착하지 못했다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매수인 영역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선적이 되었는 자 여부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인도기간 종료일로부터 위험이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용의 분배 B6입니다.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발생한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그러니까 비용 부담 분기점, 위험 부담 분기점, 이게 이제 물품이 인도된 때의 인도 시점에서 분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적 이후의 해상 운임이나 해상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수출에 필요한 통관 비용과 수출에 부과될 수 있는 제반 조세 및 공적 수수료, 이거는 이제 수출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부담하고, 아까 나왔죠. 매수인은 지정한 선박이 적기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선적할 수 없었거나 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일찍 화물 선적을 마감하였거나 또는 매수인이 선박의 이름, 양육항 및 인도 시기에 관한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추가적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인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국제거래인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 수입 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국 통과 시 지급되어야 하는 통관 비용 및 제반 조세와 공적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거는 수입 관련한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인 비용 부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에 대한 통지 관련한 FOB B7이 있는데요. 매수인은 선박의 이름, 적재 지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기간 내 지정된 인도기일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라는 것이
이 계약 범위에서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통지 의무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선박의 이름이랄지 뭐 적재 지점 이런 것들은 지금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선박 지정 의무는 FOB 계약에서 물품을 선적할 매도인 의무에 대한 정지 조건을 구성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그로 인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 우리 사법상 개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의 그 물품 인도 의무는 선박 지정이 있고 나서야 이게 그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은 뭐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 물품 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할 수 없죠. 반면에 매수인의 선박 지정 의무 위반은 계약 위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품 인도를 위해서 매수인이 뭐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지정하고 뭐 부가 의무부 FOB 조건도 있습니다만은 고유 FOB 조건 유형에 따라서 뭐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박 지정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도인 측에서요. 매수인이 통지해야 하는 선박은 계약의 목적인 물품을 운송하기에 적절한 선박이어야 하며, 이때 적절한 선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선박이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문제의 운송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운송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상법상의 가망 능력, 아까 뭐 seaworthiness 말씀드렸죠. 적절한 선박을 지정해서 통지해줘야 돼요. 뭐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태평양을 건너는데 뭐 작은 목선을 제공한다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 가망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선박이어야 됩니다. 또한 지정된 선박은 가망 능력의 일부로서 계약의 목적인 물품을 운송하기에 필요한 시설, 즉 가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감하, 이때 하자는 그러니까 가망 능력은 이제 포괄적인 것이고요. 물품 하자가 되나요? 그래서